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문형일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그 평가원 전국 단위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학부모님들도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이 6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미 뭐 등급컷 같은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사이트들에 나와서 등급컷에 따라 자기 점수가 어떤지 확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다. 좀 약간 좀 기분 좋게 좀 이제 결과를 맞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된 것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내 성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등급은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만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첫 번째, 실제 6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그 평가원 출제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 볼 것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모의평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9월 그리고 수능까지, 그럼 오늘 6월 모의평가 통해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출제 경향도 분석해서 실제로 수능까지 짚어볼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6월 모의평가 일반 사회 과목군, 즉 사회문화, 그다음 경제, 법과 정치 출제 경향, 이거 분석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법, 사회탐구 학습법입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2016 수능 대비 일반 사회 과목군 학습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일단 오늘은 일반 사회 과목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회 과목군 하면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죠. 그렇죠? 자, 6월 모의평가는요,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공부가, 즉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된 친구들은요, 좀 대체로 쉬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그 고3 학생들이 국영수 과목에 좀 공부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많죠. 그런 학생들은요, 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6월 모의평가 전반적인 출제 경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됐다. 자, 수능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니까 이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묻거나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여러분, 이 출제 방침은요, 이번 6월 평가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실제로 9월 평가원 수능까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주 단순 암기보다는 제시문의 어떤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좀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다. 결국 사회탐구가 수능에서요, 좀 약간 쉽게 나오는 경향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고난도 문항 출제,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자, EBS 연계 출제 70%, 바꿀 수 없는 수능 출제 방침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시험에서도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요, 실제 연계율 70%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뒤에서 그런 실제 연계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사회문화 과목 있죠? 사회문화 과목 출제 경향부터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먼저 사회문화 과목, 6월 평가원 사회문화 과목의 어떤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즉,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 있죠? 2015년 수능보다는 약간 다소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15년 수능이요, 1등급 컷이 50점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본 친구들은 좀 많이 당황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6월 평가원 문제는 작년도 수능보다는 약간 좀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도 있죠. 2015년, 올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 대비 6월 모의평가는 2015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수능에서요. 1등급 컷이 50이다 보니까 2점짜리 틀린 친구들은 2등급, 3점짜리 1개 틀린 친구들은 3등급으로 좀 떨어져서 등급에서 좀 많이 약간 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특히 고난도 문항이 좀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도 문항들도 실제로 EBS 고난도 문항에서 연계 출제했기 때문에 EBS 교재를 풀어본 친구와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 좀 이 고난도 문항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점수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요. 자, 소득 분위별 총소득 구성 자료를 제시하고요. 사회보장 제도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문항을 해석하고 유추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또 도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EBS 연계 출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실제 EBS 출제 연계표를 한번 보시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일단 문제가 총 20문제인데요. EBS 연계 출제는 70%이기 때문에 1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문항 중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3번, 4번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개념 및 원리, 그 다음에 자료 및 분석, 그 다음에 문항 변형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회문화에서 14문제가 연계가 됐고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각각 문항별로 1번부터 일단 9번까지 보여드리면서 개념 원리 A, 그 다음에 연계 유형 및 지문 B, 그 다음에 문항 변형 C에서 각각 수능 특강에서 몇 페이지, 몇 번 문항 등 어떻게 연계가 됐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11번부터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자료 및 지문 변형, 그 다음에 문항 변형 등 실제로 수능 특강의 개념 또는 실제 지문을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는 총 20문항 중에 EBS 교재 및 강의에서 14문항이 연계가 됐고요. 그 내용들이 총 연계율은 7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수능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에서 EBS 교재 또는 강의의 연계율이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학습법에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실제로 EBS 교재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기본 초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좀 내가 중하위권이다라는 학생들은요,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EBS 교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수능에서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뭐 대박 또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하려면 실제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연계됐나 봐야 되겠죠. 자, 실제로 사회문화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만 우리가 뽑아서 실제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풀이법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6월 모의평가 문항 15번 문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 아주 함의가 아주 많습니다. 의미하는 게 되게 많고요. 고난도 문항이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일단 자료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걸 고르는데 자, 문제를 한번 간단히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모든 가구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5등분으로 조사한 자료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소득 순위에 따라 총 20%, 20%, 20%, 20%에서 총 5분위로 나눴어요. 1분위가 가장 빈곤층이고요. 5분위가 가장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소득 분위별로 총소득의 구성 비율을 보여줍니다. 자, 실제 시장 소득이 얼마고 시장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으로 받는 급여. 여러분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사회보험 급여가 비중이 얼마고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공공부조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선택지가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걸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이미 사회문화 시험을 보신 친구들은 이 문항이 아주 어려웠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항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1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 일단 한번 밑줄만 쳐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밑줄 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 선택지에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얘기 나와 있죠. 자, 이 문제가 이
이 선택지가 함정이었죠. 자,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걸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어떤 것들이냐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건 공공부조지만 사회보험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이렇게 선택지에서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물어봤던 거.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시면 강제가입 원칙 있죠? 사회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에 자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의 수혜자. 자, 이것도 개념이 정확해야 됐던 거죠. 바로 공공부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4번 선택지 보면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는 선택지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바로 공공부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보시면 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바로 뭡니까? 공공부조죠. 그렇죠? 자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게 과연 뭔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게 EBS 교재에서 연계가 됐는데 어떤 문항이었는지 바로 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140페이지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요. 똑같게 연계된 게 아니라 변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EBS 교재에서는 소득 분위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로 나눴고요. 각각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시장소득, 사회보장 혜택, 총소득, 그 다음에 순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항을 선택지를 변형해서 출제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좀 연계율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난도가 아주 올라갔던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항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6월 모의평가 문항 17번 문제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6월 모의평가 문항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EBS 교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봤던 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갑국과 지금 A국, B국, C국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데 자, 갑국과 A국 사이의 교류는요. 결과, 변동, 흐를 보니까 공존.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갑국과 B국 사이의 교류는 동화죠. 동화. 그 다음에 갑국과 C국 사이의 교류는 융합이 됩니다. 결국 문화 변동의 결과 공존, 동화, 융합이라는 개념을 잡았다. 그럼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선택지 보시면 자 1번 선택지 봅니다.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낚였는데요. 거기 보니까 서양 결혼 예식과 전통 패백 의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죠. 패백 의례가 있다가 아니라 결합된 현재의 한국 결혼식이니까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한국식 결혼식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건 융합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에 강제적 문화접변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발적 강제적 문화접변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여기 나온 거 전통시장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자리 잡았다. 이건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시면 자, A씨는 바로 공존과 융합입니다. 자, 공존과 융합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에 자, A,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외래문화 요소를 수용했다. 아니죠. A, B, C 모두 외래문화 요소를 수입한 거죠. 그렇죠? 일단 정답은 여러분이 4번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다면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였죠. 자, 재밌습니다. 자, 이 문제가 실제로 EBS 수능 특강 101페이지 2번 문항과 연결됐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제시문이 똑같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 수능의 출제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똑같은 제시문을 갖고요. 선택지만 바꿔서 냅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EBS 교재 기반으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가장 고난도 문항이었죠. 자,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표 분석이 좀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일단 머리 위에서 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일단은 어떤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3 곱하기 3표라고 말하는 사회 계층화 현상과 관련된 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연습과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완전하게 분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죠. 자, 보기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기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아무래도 이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좀 약간 어떤 유형 분석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자, 다음 화면에서 실제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능 특강 사회문화 101페이지 2번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에서 우리가 봤던 6월 평가 모의평가 문항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똑같게 출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 제시문의 그래프를 약간 바꿨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의 과와 관련된 그래프, 표는 그대로 출제했지만 나는요, 두 번째 표는 처음에는 표로 나와 있던 걸 막대 그래프로 바꿔서, 지금 보시지만 두 번째 6월 문항에서는 표로 나와 있었죠. 이거를 막대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를 표로 바꿔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기본적으로 뭐죠? EBS 교재, 기출문항, 그리고 개념, 이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일반사회군 두 번째 과목입니다. 자, 법과 정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법과 정치는요, 지난 수능보다 난이도가,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이나 지난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많고요. 일단 과거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 하나, 정치라는 과목 하나가 따로 있다가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합쳐지면서 양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학습 부담이 많은 과목인데, 일단 6월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가 정확히 안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6월 평가원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과목이 좀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6월 평가원이 수능 성적이 아니잖아요. 자, 앞으로 수능까지 남은 150여 기간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진화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도 수능에 비해서 6월 평가원 문제가, 올해 6월 평가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 기본적으로 70% 연계 유형은 맞췄고요. 다만 개념관리, 개념의 활용, 그다음 문제 변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70%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 제시문을 살짝 바꾼 게 아니고요. 좀 약간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체감 연계율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다소 낮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치문항 같은 경우에 추상적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좀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들을, 법과 사회 파트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법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국 단위 6월 모의평가에서 많이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법과 정치는요, 연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고 EBS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유형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EBS 아니죠. 6월 모의평가 5번 문항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5번 문항 한번 화면 보시면요. 자, 5번 문항 보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친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이거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과정들을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제시문에 보시면 기억은요. 자, 민간 인권 보호 단체고요. 자, 니은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고 개념을 적용해야 됩니다. 개념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단체, 시민단체,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그냥 단순하게 기억, 니은이 아니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연상해야 될 건 뭐예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자발적 결사체다. 자,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니까 기억 맞는 거죠. 자, 보기를 보시죠.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맞고요. 자, 니은에 보시니까 함정에 낚이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이거는 시민단체와만 관련된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는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예요. 문제에서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디귿에 보면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맞죠? 자발적 결사체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 기능이 이루어지고요. 리을에 공직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거는 정당과 관련된 설명이었죠. 그래서 오답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EBS 연계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EBS 수능특강 법과 정치 64페이지에 3번 문항입니다. 딱 보셔도 어떻죠?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연계 출제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자꾸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똑같이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기억의 이익 집단을 아까 우리가 6월 모평에서는
이익 집단을 노동조합을 냈죠. 하지만 다른 이익 집단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변호사협회가 들어가 있고 니은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로 문제를 출제했죠.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의평가 5번 문항에 출제 포인트가 뭐였고 그 다음에 풀이법, 그 다음에 실제 EBS 연계 유형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하나 문제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주제였어요. 여론과 관련된 주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6월 평가원 때보다 수능을 앞두고 공부할 때는 가장 계속 중요한 주제들만 반복하다 보니까 좀 놓치기가 쉬웠던 주제였죠. 자, 일단 여론과 관련된 분포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분산형 여론이고요. 나는 합의형 여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자, 사회 쟁점화될 가능성을 물어봤죠. 자, 사회 쟁점화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나뉘어서 다툰다. 결국 분산형 여론과 관련된 거니까 가는 사회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1번 선택지 지워집니다. 자, 2번 보시면 나는 정책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형성이 어렵다. 용이하죠. 합의형이다 보니까 일체감 형성이 용이할 수 있고요. 자, 3번 선택지 보시면 가에서 나로 변하면 자, 분산형에서 합의형으로 여론이 변화하면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용이해진다. 당연하겠죠. 여론 정치가 용이해지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에서 보시면 나에서 가로 변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합의형이 분산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론의 조직화 경향이 강화되겠죠. 그렇죠? 틀렸고요. 자, 5번 선택지. 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었는데 5번 선택지에서 여러분 분산형이건 합의형이건 간에 대중이 개인의 이익과 또는 공공의 이익,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합의형 또는 분산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관련이 없는 주제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EBS에서는 어떻게 연계 출제되는지 EBS 수능특강 법과정책 70페이지 1번 문항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이게 연계 출제구나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선생님이 연계 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따 학습법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확인 차원에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항 한번 보실까요? 자,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입니다. 자, 가장 현실적 사례가 나와 있는 거죠. 아마 학부모님들 이 그 문항을 보시면요. 고3 학생들이 또는 재수생들이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까지 나와 라고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그 등기부 등본이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거기 보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갑구와 을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정확하게 갑구가 뭐고 을구가 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을구에는 반드시 대출 또는 빚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단지 갑구의 을구의 개념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 특히 출제 경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죠. 이전 등기 날짜, 저당권 설정 날짜를 비교하면서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행사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된 선택지 보시면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해 보니까 자, 갑이 매매 계약하고 잔금 지급하면 A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소유권 취득은요. 잔금 지급일까요? 틀렸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이 아니고 이전 등기 시점이죠. 등기 시점에서 소유권이 취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갑이 A주택을 매수해. 즉 현재 A주택의 소유권자가 A인데, 그렇죠? 주택의 소유권자가 A인데 A주택의 소유권자가 이제 병이죠. 근데 갑이 주택을 매수해도 저당권은 보호받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리을 보면 자, A주택에 입주하죠. 그쵸? 갑이 A주택에 입주합니다. 매매 계약 후에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자, 여러분 대항력 요건이 뭡니까? 그쵸? 입주하고 전이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임차 계약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대항력 발생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죠?
자, 바로 실생활과 관련된 실제 부동산 거래 절차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법과 정치 관련된 내용. 그쵸? 실제로 EBS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EBS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40페이지 4번 문항입니다. 자, 화면 한번 넘겨보시면요. EBS에서 실제로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내용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리는 아셨죠? 자, 그렇다면 법과 정치 출제 경향 이렇게 분석을 끝내고요. 자, 마지막 과목 경제입니다. 자, 경제 과목은요 좀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지금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수능 경제 과목이 계속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만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와 마찬가지로 한 문제만 틀려도 이렇게 2점짜리냐 3점짜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2등급, 3등급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수능 또는 작년 6월 평가와 비교해서도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원리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돼서 비교적 쉽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였는데요. 이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로 3년 전까지는 수능 경제가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다른 과목들이 1등급 컷이 한 47점, 48점 이랬다면 경제 과목만 1등급 컷이 항상 4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41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됐고요. 좀 약간 그런 어떤 현황을 반영해서 계속 지금 2년 연속,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이 너무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보장 안 되고요. 또는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수능 경제 과목에서는요, 좀 약간 고난도 문항을 통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어떤 출제 경향이 또는 출제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실제로 EBS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계표를 보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연계표를 보시죠. 자,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요. 연계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똑같습니다. 사회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및 원리, 자료 및 지문, 문항 변형. 그런데 좀 특이한 건 문항 변형, 자료 및 지문에서 9문제나 연계됐어요. 그럼 자료 및 지문에서 거의 변형 없이 9문제가 연계되면 학생들은 좀 쉽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게 이번 6월 모의평가 점수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실제 연계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다른 과목과 달랐던 경향이 뭐냐면 다른 과목들의 연계율은 70%에 맞춰졌었는데 경제 과목은요, 연계율이 75%에 맞춰졌습니다. 즉, 한 문제 더 연계. 즉, 다른 과목들은 14문제가 연계됐는데 20문항 중에 경제는 15문제가 연계됐다.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결과긴 한데요. 실제로 좀 고난도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 수요 곡선과 가격제도 비교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어땠는지 이런 고난도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문항이 출제됐는지 우리 한번 실제로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문항 5번 문제 통해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실제 모의평가 문항 보도록 하죠. 자, 6월 모의평가 5번 문항 보시면요. 자, 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가장 전형적인 기출문제 유형이기도 한데 약간 문제를 좀 변형해서 처음 보는 유형처럼 나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문제 보시면요. 일단 표에 생산량, 이윤, 총수입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약간 유의하실 게 이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면서 총수입 빼기 총비용은 이윤이었죠. 근데 문제에는 총수입과 총비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총수입 대신 총비용 대신 다른 자료가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공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는데 가격의 변화가 없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 총수입이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가격을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되고 2번 갑기업의 합리적 생산량은 5개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5개일 땐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합리적 생산량이 될 수가 없겠죠. 자, 3번에 생산량이 2개일 때 총비용은 8만 원이다. 여러분 총비용을 도출하면 특별하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항에서 자, 요것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수업할 때는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수업을 했는데 문항에서는 그 평균 비용이라는 용어를 풀어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 X제 한 개당 생산 비용, 여러분 이게 평균 비용이구나 라고 잡으면 평균 비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번 선택지는 틀린 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을 못 잡았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항에서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 5번 선택지입니다.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한계 수입이죠. 근데 한계 수입이라는 개념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또 어려웠던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이런 유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연계가 아니더라도요. 가장 전형적인 기출 유형이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출제된 문항 수능에 안 나올 거라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꼼꼼하게 기출 문제들은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실제 EBS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됐나 볼까요? 자, EBS 수능 특강 경제 44페이지 2번 문항이죠. 똑같은 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약간 변형해서 결국 EBS 수능 특강 또는 기출 문항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었던 문제. 특히 올해 이번 6월 평가원이 경제 파트는 특히요. EBS 연계율이 높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너무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요. 실수하지 않는 한은 만점 나온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1등급 것도 실수가 좀 많아서 한 48점 정도가 나왔는데 결론은 이거죠.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항은요. 대표적인 유형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요. 15번 이렇게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에서 노동시장이 나왔죠. 자, 노동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럼 생산물 시장과 다르게 접근한다. 항상 강조하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노동시장의 수요 측 또는 공급 측의 변동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인데 생산 요소 시장에는 노동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자본시장 또는 자금시장도 있죠. 그러면 일단 15번 문제는요. 일단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보다는 일단 정답은 5번이라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이것보다는 실제 EBS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화면에서 EBS 수능 특강 문제 경제 94페이지 6번 문항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6번 문항 EBS 문제에서는 자금 시장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프가 똑같죠. 결국 EBS 교재에서는 자금 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연계 출제하면서 생산 요소 시장에 자금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 시장이 있으니까 노동 시장으로 변형 출제한 문제입니다. 됐나요? 결국 연계가 무조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계 교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 학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요.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는 건데 문항 보시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시문의 내용을 보시고 대화의 내용을 보시고 경제 상황을 잡으셔야 되죠. 근데 갑을 보니까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자고 그랬죠. 그럼 잡아야 될 게 뭐였죠? 확장 금융이구나. 잡으시면 되고 을을 보니까 소득세율 인하였죠. 확장 재정이구나. 자,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은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니까 뭐였다? 바로 경기 침체 상황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럼 1번 선택지 보시면 갑의 대책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답이 되겠네요. 왜? 확장 정책은요. 경기를 부양시키지만 부작용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자, 1번 잡으셨고요. 자, 2번 보시면 현재 경기 과열이 아니죠. 경기가 위축된 거죠. 그다음 3번 선택지 보시면 자, 지금은요. 확장 정책을 쓴다는 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소비 감소의 요인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을과 같이요. 소득세율 인하하면 소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5번 선택지에서 총공급 증가가 아니라 결국 확장재정, 확장금융 모든 재정금융정책은 1차적으로 총수요 조절이다라고 개념만 정확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도요. 실제 EBS 교재랑 연계가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EBS 수능특강 151페이지 1번 문항 한번 보시면요. 자,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조금 젊어졌을 뿐이지 그림까지 똑같고요. 제시문 내용도 똑같이 될 수 없으니까 확장 금융정책의 다른 종류, 국공채 매각이나 또는 확장 재정정책의 또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법인세율
같은 자료를 주고 문항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 그러니까 실제 6월 모의평가 문항과 실제로 그다음에 연계 출제된 유형을 봤다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구나 약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즉 일반 사회 과목군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습법 또는 시기별 공부법과 관련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출제 경향을 분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실 때요. 그냥 한번 모의평가가 출제되면 특히 6월, 9월 모의평가 출제되면 좀 자신의 점수만 확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6월 모의평가는요. 또는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건지, 수능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 건지의 기준 또는 잣대가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분석하실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수능 특강, 실제로 아까 연계 유형 보여드렸죠. 수능 특강과의 연계 유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계 출제된 유형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강점이 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점은요 계속 유지하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볼 건 자신의 약점 또는 취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좀 객관적으로 나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요. 그렇다면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단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다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 공부 처음 할 때 처음 두 번째까지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리고 6월 정도가 지났다면 그 다음부터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는요.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가장 취약한 단원 위주로 분석하고 반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출제 경향이 뭐였는지 이번 6월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도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도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암기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 포함한 사회탐구는 이해 과목이다. 여러분 맞아요.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모두, 특히 경제 과목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이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지만 여러분 사회탐구 과목은, 여러분 근데 이건 언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탐구 20문항을 3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그럼 한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분 30초가 아니라 2분 3분이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20문제를 다 풀다가 쭉 풀어가다 보니까 17번 정도 됐을 때 시간이 30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단원별 개념들, 핵심 개념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문항을 보자마자 제시문을 분석했죠.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암기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이론 암기, 이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별 공부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6월 모평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9월 모평까지,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할지 이걸 가장 가장 어려워하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두 가지 플랜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플랜 A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좀 급한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두 번째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플랜 A입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요. 일단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보통
여러분 참고로 이 플랜 A는요, 선생님이 2학년 말 3학년 초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학습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끝내고요. 그 다음에 2월에서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를 통해서 개념의 2회 반복, 그 다음에 심화 완성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 가장 핫한 시기죠. 여름방학부터 9월 모평점까지는 수능 완성을 정확하게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계속 강조드릴 기출문제 유형 분석 또는 유형 정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완전히 끝내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월부터 수능 전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파이널, 복습, 연습, 실전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랜 A는요, 기본적으로 작년도, 그쵸? 겨울방학부터 올해 1월, 2월, 3월을 거쳐서 꾸준하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적절한 도움이 되는 플랜이고요. 실제로 지금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쳐왔고 6월 모평까지 수능 특강을 한번 정리가 끝난 학생들은 지금부터는 즉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수능 완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 자, 일단 수능 연계는요, 교재가 기본적으로 2권이라는 거. 그 언수회랑 다르죠. 언수회는 교재가 좀 여러 권이 있지만 사회탐구는요,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2권만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2권을 합쳐서 연계율이 7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수능 특강만으로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동시에 연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정확하게 끝내놓은 상태에서 9월 대비로 수능 완성에서 개념보다는 실전 문제풀이, 그래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수능 특강 문제는 총 연계 문제가 14문제인데 20문제 중에 그중에 수능 특강에서는 한 5문제, 6문제 정도가 연계되고 나머지 수능 완성에서 8문제 또는 9문제까지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요, 누가 더 많이 연계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두셔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 이런 읽기 자료들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완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이런 6월 모의평가가 끝났죠. 그럼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시점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강조한 게 이제부터는 수능 완성, 기출 분석, 그다음 복습 정리, 실전 모의고사 통한 파이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차근차근 겨울방학부터 따라온 친구들이 스케줄을 정해서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기본 개념 2회독, 3회독 또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유형 파악한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에 많다는 거죠. 특히 6월 모평이 끝난 이후에 상담이 좀 집중되는데요.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 선생님, 사회탐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수회 성적이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비중이 언수회가 높잖아요. 그래서 언수회를 너무너무 집중해서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사회탐구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아직 개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6월 모의평 끝나고 또는 좀 늦은 학생들은 7월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좀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은 9월달 모평 전후로 해서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좀 늦게 시작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지금 긴급하게 플랜 B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에서 플랜 B에서 어떻게 지금 급한 시기, 좀 부족한 시간에 공부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랜 B는요, 단계는 4단계로 똑같지만 많은 내용이 빠져 있죠. 자, 한번 보세요. 특히 늦게 공부하시는 친구들 있죠? 그 다음에 언수에 집중하다가 이제 사회탐구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은요, 특히 이 플랜 B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요, 7월 말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는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수능 특강 1회독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능 특강 끝내셔야 되고요. 자, 수능 특강이 정확하게 끝났다면 자, 2달 남았습니다. 9월까지요. 수능 완성 통해서 개념 반복은 기본이고요.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이 수능 완성 내용들은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전 문제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전 모의고사까지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9월까지 수능 완성 끝내시고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조금 있다가 계속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할 기출 유형을요, 10월 달에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 전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버거워요, 벅차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문제가 총 20문제 중에 연계되는 건 70%고요. 나머지 30%의 문제들은 과거 기출 유형의 변형이라고 보셔도, 또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것들도 결국 기출 유형과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지금 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유형 정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10월부터 수능까지 파이널에서 복습 연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계는 시간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세 가지만 돌리시는 겁니다. 세 가지만. 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유형 정리. 그리고 특히 문제풀이는요, 마지막에 문제풀이는 뭐에 집중하시냐면 수능 완성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에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연계 교재만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연계 교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모두 다 연계 교재를 풉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를 반복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똑같은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고요. 똑같은 문항을 분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BS 연계율은 100%가 아니고 70%가 되는 거고, 나머지에서 좀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항 또는 고난도 문항, 그리고 또는 실제로 1등급, 2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출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 상담을 찾아오는 게, 그럼 여러분 선생님 도대체 기출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되죠? 수능이 지금 시작된 지 10몇 년이 됐는데 그럼 모든 수능 문제를 다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칠판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6년 수능을 대비하는 거죠. 자, 기출문제는요, 언제부터 보셔야 되냐면 2012년 수능부터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기출문제를 볼 때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수능 문제들을 얘기했지만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뭐의 문제를 또 보셔야 되냐면 평가원 문제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수능 문제, 그럼 평가원 문제 합치면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회가 되겠죠? 자, 1년에 3회입니다. 그럼 60문항이 나와요. 그럼 2012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작년 2015년까지 4개년 기출문제 하면요, 60문제 곱하기 4니까 4, 6에 24. 총 몇 문항을 풀 수 있냐면 총 240문항은 기본적으로 풀고 가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요, 선택 과목이 2과목이죠. 그럼 만약에 사회문화 경제를 선택했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외에도 기본적으로 240 곱하기 2 하니까 2는 4, 2, 4, 8에서 480문항은 풀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수능도요, 뭐가 있냐면 최신,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최신, 출제 경향이 있다는 거. 결국 모든 주제가 중요하지만 출제위원들이요, 해마다 강조하고 중요하게 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런 주제들은 보통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패턴을 갖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2016년도 수능을 대비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4개년 정도의 수능, 특히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문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좀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문제를 많이 풀었고 이것도 다 끝났다,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2012년 수능 평가원 문제 2012부터 2015까지 풀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교육청 문제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푸실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능과 평가원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실제로요, 수능 문제,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문제 정도의 고난도 또는 고퀄리티의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런 기출문제 강조 외에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강의하고요, 또 여러분들 상담하고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상담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공부하는 시작하는, 특히 사회탐구 그런 경우가 많죠.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탐구 때문에 발목 잡혀서 입시에서 실패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겨울방학 동안 2달 개념 정확하게 공부하고요, 3월달 첫 모의평가에서 만점 받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은요.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신의 커리큘럼을 정확히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가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능이 이제 15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요, 이 남은 시점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6월 평가를 통해서 한번 여태까지 공부했던 어떤 패턴이 잘못된 게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즉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만 매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차단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띄지 말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 일반 사회 과목 출제 경향 분석과 그다음에 함께 앞으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습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도록 하죠. 자, 여러분 6월 모의평가를 보셨잖아요. 자, 6월 모의평가에서 불변, 즉 변하지 않는 출제 원칙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쉽게 출제하겠다는 거. 자, 물론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좀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도요. 쉽게 출제한다고 그랬다 갑자기 국어 과목의 난이도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국어 때문에 좀 약간 입시에서 실패한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는 실제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를 좀 늦게 특히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탐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입시에서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처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수생들보다는 좀 어떤 기본적인 경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아무래도 좀 경험 부족으로 좀 입시에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일단 출제 원칙은 확실합니다. 쉽게 출제하겠다는 거. 그리고 평가원에서도요. 출제기관에서도 반드시 쉽게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겁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셔도요.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쉽게 출제한다는 평가 방침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국영수 공부법은 여러분이 어디서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국영수 공부법은 여러분 꾸준하게 패턴을 밀고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금 이 시점,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 시점부터는요. 사탐에 올인하실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올인이라는 게 국영수 제쳐두고 난 사탐만 할 거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탐 두 과목 통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죠. 사탐 두 과목도 한 과목에 두 과목 합쳐서 한 과목의 비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수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친구들은 지금부터 사탐, 선택 과목이 오늘 우리가 같이 강의한 일반 사회 과목 중에 사회문화 경제, 사회문화 법정 또는 법정 경제 중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다지시고요. 그걸 통한 실전 문제 들어가셔야 되고요. 특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플랜 B 있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이 3박자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돌리시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회탐구도 계속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회탐구 모든 과목들은 무조건 만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가시고요. 사탐 만점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신의 현재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된 상황에서 이제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념이 약하다? 그럼 다시 개념을 집중하고 문제로 들어가고 개념이 완성됐다. 그런 친구들은요. 바로 문제 들어가서 계속 실전 감각을 늘리시면서 빈틈, 내가 혹시 놓친 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만 차근차근 메꿔가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수능까지 공부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드실 거고요. 쉽지 않은 과정인 거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외로우실 거고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도요. 많은 고민, 많은 걱정하실 거고 노심초사하실 텐데 자, 여러분 직접 여러분 본인을 믿으시고요. 주의 둘러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믿으시고 계획대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럼 반드시 오늘 강의한 내용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수능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성적 얻으실 겁니다. 자, 항상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만점 받으시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